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어요. 첫인상은 뭐랄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저와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제 입장에선 제가 마음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약속 장소에서 식사만 간략히 하고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련이 남는다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약속 있으세요? 없으시면 같이 산책 어떠세요? 점심도 같이 하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마침 약속도 없었던 터라 한 번 더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첫 만남보다는 대화도 많이 하고 분위기는 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감을 느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으로 끝이 났고 세 번째, 네 번째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만날 때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0번째 만남 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들이 말하는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 1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이 좋더라고요. 뜨겁진 않지만 따뜻했던 감정도 좋았고요. 결혼 생활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늘 한결같은 따뜻한 그런 모습이요.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해주다가 변하는 것보단 한결같은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시댁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시모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이었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비교적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특히 그 점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능력도 좋아. 다른 집은 여자들이 남편 주머니만 보고 산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잘 나가지 않니? 얼마나 좋아. 그렇지도 않아요. 남편 회사도 탄탄한 회사인걸요? 탄탄하면 뭐해. 연봉에서 차이가 나잖니. 네가 더 잘 보니 우리 아들이 그 막중한 책임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는 게 나는 제일 좋다. 옛날이야 집안에서 여자가 더 잘 나가면 아들 기죽는다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괜히 불러다 혼내면서 기죽이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들 맞벌이하고 사는데. 가장이 따로 있어? 돈 버는 두 사람이 다 가장이지? 이렇듯 시모는 제 연봉이 더 높은 것을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분히 속물적인 발언이고 반응이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처럼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라며 날마다 불러서 괜히 스트레스 주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속이 훤히 보이니 단순해서 기분 맞춰주기도 쉬웠고요. 하지만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날이 오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하는 날엔 꼭 그 보상이라도 달라는 듯 무언가를 저에게 요구하곤 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날도 있었고 물건이 필요한 날도 있었고요.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 능력이 좋아서 그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나도 팍봉인 아들한테 못 본 덕 능력 좋은 며느리한테 좀 보자. 저를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싫다 없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도 아니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건 물론이고 매달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점점 부담이 되었고
이제 곤란하다는 말을 좀 해야겠다 마음먹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왔고 이번엔 뭘 원하는 것인지 뜸을 좀 들이더라고요. 밥은 챙겨 먹었니? 날씨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감기는 걸리지 않았지? 네, 다행히 아픈 것은 없어요. 밥도 방금 먹었고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죠? 나야 끼니 안 빼놓고 잘 챙겨 먹고 아픈 것도 없지. 다만 우리 집 소파 가죽이 다 벗겨졌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는데 워낙 오래 썼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더구나.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또 바라는 것이 있어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곤란하다는 뜻을 펼치기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댁에 갈 때마다 오늘 내일하는 소파 가죽이 저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시모의 말처럼 워낙 오래 써 여기저기 세월이 흔적이 많이 묻어있기도 했고 집안의 분위기와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국 소파까지만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부를 하면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 부담도 적어질 테니까요. 결국 그렇게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러면 어머님, 일단 그냥 두세요. 제가 소파 한번 알아보고 여러 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그중에서 고르면 되시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도 바쁠 텐데 굳이 뭘 알아봐. 내가 알아보면 되지. 퇴근하고 알아보면 되죠. 점심시간 때도 시간 남고요. 괜찮다니까. 사실은 내가 받은 소파가 있어서 그래.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아주 편안하고 좋다고 하더라. 가죽도 소가죽이고 말이야. 리얼 소가죽. 시모는 신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고 그 설명이 너무 장황하다고 느낄 때쯤 가격을 말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있다고 하길래 200~3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말한 가격은 제 예상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1,3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 비싸긴 한데 그만큼 오래 쓸 거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에서 거의 소파에서 생활하지 않니? 잠도 소파에서 잘 때도 많고 말이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다. 시모가 저에게 신나서 설명하던 소파는 아주 비싼 소파로 고품격 프리미엄이라고 광고하는 브랜드의 소파더라고요. 왜 저렇게 설명이 장황하다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시모에게서 가격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딴 가격의 소파를 사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고작해야 소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말이 대략 1,500만 원이 나는 소파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요구였죠. 당황하기도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기에 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곧장 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저도 괜찮은 소파 사드리려고 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건 못 사드려요. 죄송해요, 어머님. 누가 들어도 거절이 당연한 것인데 시모는 당연히 본인이 말만 꺼지면 제가 사줄 거라 생각했는지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파 하나 사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니? 너 능력 좋잖아. 카드로 계산하고 나눠서 내면 그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닐 텐데 그냥 좀 사줘. 너 돈 잘 벌잖아. 그런 상황이 되니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뻔뻔한 것도 뻔뻔한 것이었지만 며느리인 저를 호구 돈주머니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그런 사실이 와닿자 저도 거절이 더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좀 더 번다 뿐이지 그런 소파 사달라고 해서 턱턱 사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소파라고 해도 부담스러울 텐데 1000만 원이 넘는다니 그런 걸 어떻게 사드려요. 그런 돈 저도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니? 아무리 비싸도 부모가 필요하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는 너를 진짜 내 친딸이라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너도 날 엄마라 생각하고 따랐으면 이까지 소파 부담스럽더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뻐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 딸처럼 생각해 주신 것도 잘 알지만 못 사드리는 건 못 사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친정에도 이런 소파는 사드린 적도 없다고요.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친정에 못 해줘도 시댁에서 팔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며느리들은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는 시어머니인 내가 너한테 찬소리하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오냐오냐 예쁘다 키까지 세워줬는데 이런 것도 못 해준다고 하니 너무 섭섭하고 실망이구나. 언제는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더니 이젠 또 친정과 시댁이 같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도 이미 시모에 대한 실망이 컸던 터라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실망하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요. 돈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못 사드려요. 이것 봐! 어떻게 너는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고민해보겠다는 입에 팔린 말도 하지를 않니? 마음이 부족한 거 맞다니까?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이제 나도 딱 네 마음만큼만 널 대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는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못 해줄 건데 고민해본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예의상이라도 고민해본다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예전에 시모가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고민해본다고 했었거든요. 고민하겠다라는 뜻이 뭔가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애둘러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그 다음 날 바로 영수증을 보내오더군요. 고민해본다고 하길래 미리 샀다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고민해본다는 말을 하겠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 넘는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저는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그 계기로 시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치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연락이 잦은 것은 물론이고 그 잦은 연락은 모조리 다 쓸데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잔소리는 물론이고 괜한 트집을 잡으며 스트레스를 주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불러 온종일 부려먹으며 집에 보내주지 않기도 했죠. 벌써 밑반찬 다 만들었니? 그러면 온 김에 빨래도 좀 해주고 이불 빨래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거실도 좀 정리해. 소파가 저 모양 저 꼴이라 그런지 집을 치워도 어지러워 보여. 그리고 저녁까지 다 차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 이런 날들이 잦아지니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말로 주는 상처가 너무 심했고요. 결국 참고 또 참던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사실 내 잘못도 아니잖아.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엄마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지. 그러게 소파 그까짓 거 좀 사주지 그랬어. 얼마나 한다고. 시모는 그저 소파라고만 하고 가격을 말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1000만 원이 넘는 소파를 감히 그까짓 거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은근히 제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입을 꾹 다물게 해줄 소파 가격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1300만 원이 그까짓 거야? 정확히는 1400만 원에 가깝네. 뭐라고? 얼마? 1400만 원? 그렇게 비싼 소파가 있어? 거짓말이지? 조금 부풀려 하는 말이지? 남편은 마시던 물까지 뿜을 만큼 놀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휴대전화에서 시모가 말한 소파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봐, 내가 부풀린 건지 아닌지. 휴대전화를 보는 남편의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래도 별거 아니야? 효도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해. 그래서 이때까지 어머님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그랬던 내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제발 덮어놓고 엄마 편만 들지 말고 상황을 현명하게 살펴봐. 내 편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립해서 보라는 뜻이라고. 제가 심한 말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선 무조건 시모 편만 드는 남편에게 섭섭했고, 그러니 이런 말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 사정과 마음은 헤아려 주려고 하기는커녕 대뜸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아이, 알았어! 알겠다고! 당신 잘났다. 아주 잘나줬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렇게 비꼬면 당신이 마음이 편하냐고. 당신이 사람을 계속 가르치려 드니까 그러지. 기분이 나쁘잖아. 계속이라니? 난 그런 적 없었거든? 그리고 오늘도 그래. 내가 언제 당신을 가르치려고 들었어? 그냥 내 기분이 그랬다.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잖아. 나도 참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였다고. 결국 저도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를 달래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이더군요. 제 울분에 강하게 대응해왔으니까요. 그 빌어먹을 소파 내가 사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사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마음 편히 있어. 그 소파만 사주면 우리 엄마도 당신 구박하는 거 줄어들 거고, 그러면 또 살만해질 테니까. 내가 언제 소파 사주래? 그냥 공감해달라는 거잖아. 어머님한테 살짝 중재만 해주고, 그리고 그 비싼 걸 당신이 어떻게 사준다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줄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그만해. 피곤하니까. 남편은 끝까지 짜증을 내며 큰소리치더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큰소리를 쳤지만 설마 그 비싼 소파를 사줄 수 있겠나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한 뒤부터 시모에서 오는 연락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더군요. 시모가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 마음은 편했지만 왜인지 이상한 예감이 들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정말 그 비싼 소파를 사준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예감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은 흘렀고 기억 속에서 소파 사건이 흐릿해질 때쯤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거실에 그 소파가 정말 있더라고요. 시모의 말을 듣고 검색해 보았던 그 비싼 소파가 떡하니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자기 돈은 자기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지만 이건 아니었죠.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소파를 보고 난 후부턴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제 표정을 다 보고서도 약을 올리는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덕에 요즘 엄마가 거실 나올 맛이 난다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최고. 이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지. 힘들게 번 돈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게 현명한 지출이지. 참 대단한 엄마 아닌가요? 제가 부모였다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단돈 100만 원짜리 소파를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을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 저런 말을 하더군요. 이미 사용감이 있는 소파를 반품할 수도 없고 제 속만 뒤집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적어도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당신을 괴롭히니 어쩔 수 없었다. 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요. 하지만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씻고 나오더니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파 봤지? 내가 사줬으니까 더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그 비싼 걸 왜 사줬냐,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더는 소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더는 추궁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냥 관심을 끄기로 했죠. 네가 네 돈으로 샀는데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저도 속은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진급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진급을 했다고 하더니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출장도 잦았습니다. 업무도 예전과는 달라졌고 책임감도 많이 무거울 테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무관심해지면서도 짜증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아예 무관심해지려면 짜증도 내지 말아야지. 제가 말을 걸면 듣는 척 많은 척 무시하면서 짜증은 짜증대로 내니 저도 화가 점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잠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집이라고 해도 잠옷이 그게 뭐야. 좀 갇혀 입고 있을 순 없어? 갑자기 잠옷으로 투집을 잡아? 그리고 이거 당신이 사준 잠옷이잖아. 예쁘다며. 당신 스타일이라고 깔별로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지겨워서 당신이 사준 거라 입고 있는 거야. 이제 보니 별로니까 입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토를 달아야 속이 시원해? 거의 모든 대화가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듣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당신 요즘 힘들어서 예민한 거 아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기분 나빠. 내가 당신한테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기분 거슬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 조금만 다정하게 말해주면 안 돼? 당신 말대로 나 요즘 힘들어. 그래서 예민해. 그래서 집에 와서 좀 풀겠다는데 그것도 못해? 당신이 그랬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나도 그래. 평소에 그렇지 않던 내가 오죽 회사에서 시달렸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그렇게 생각 못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좋게 대화를 끝내는 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돌아오는 말이 저 따위인데 제가 왜 참아줘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날 힘들게 하잖아. 나도 회사 생활하고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서로 힘든 거 뻔히 알면 좀 더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부부고. 그런데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날 대해야 해? 지금 당신 말대로면 내가 당신 화풀이 대상이라는 거잖아. 그런 대상이 되는 내 기분은 생각 못해? 결국 제 언성도 함께 높아졌고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내가 당신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당신 얼굴만 보면 싸우게 되겠구나 하는 미래가 예상되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니 싸우게 된다는 생각을 좀 해. 계속 내 탓만 하지 말고. 이것 봐. 또 네 탓 내 탓 따지고 들잖아. 하여튼 그냥 우린 대화를 하지 말자. 대화만 했다 하면 싸우는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 어쨌든 나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해. 당신 방에 가서 자. 난 소파에서 잘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거리가 본격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까지도 멀어졌던 것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고 집에 있는 것이 숨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야근을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늦은 밤 엄마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고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요. 부모님은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여행을 떠나시곤 했어요. 목요일에 떠나시게 되면 2박 3일을, 금요일에 저녁에 떠나시게 되면 1박 2일을. 밤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아빠도 워낙 운전을 잘하시고 엄마도 잘하시는 편이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은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셨고 졸음운전을 한 화물차와 사고가 나며 그 자리에서 손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부모님은 답이 없었고 그때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턴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열을요. 한참을 울다 시신을 수습해야 했고 장례 절차도 밟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고 불안했던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결국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바쁜데.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문자 못 봤어? 전화 받을 시간도 없는데 문자 볼 시간이 있겠어? 왜? 무슨 일인데? 부모님 돌아가셨어. 차 사고 나서 2분 다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해야 해. 빨리 좀 와.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남편은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멈칫했을 뿐 제가 원하는 대답을 준 건 아니었어요. 괜찮냐? 지금 당장 가겠다.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등 남편이 저에게 해야만 하는 수많은 말을 두고서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가. 나 바빠. 뭐? 지금 그딴 말이 나와? 돌아가셨다고. 그냥 입원 중인 게 아니라 위독하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니까. 알아들었어. 그런데도 못 간다고. 나 바빠. 오늘 회사에서 일 마무리하는 대로 출장 가야 해. 출장? 아무 말도 없어놓고 하필 이때 출장? 장례식은 어쩌고? 회사 운명이 내 손에 걸렸는데 그깟 장례식이 중요해?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더 크더군요. 섭섭함 따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 분노였습니다. 당신 회사에는 일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어떻게 매일 이 일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죽었다는데 굳이 꼭 당신이 출장을 가야 해? 담당자가 나인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고 장례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 어쨌든 난 못 가. 기다리지 마. 바쁘니까 계속 전화하지도 말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머리채를 끌고라도 오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짓거리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장례식은 시작되었고 시모도 얼굴조차 비추지 않더군요. 그때쯤엔 화도 나지 않고 체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라고요.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고 남편은 출장에 돌아와서도 집으로는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대신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중요한 일 앞두고 장례식 같은 나쁜 일 치른 집안에 들어가면 재수 없는 거 알지? 그 나쁜 기운 다 빠질 때까지 우리 아들은 내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적어도 2주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체념을 하고 나니 다툴 일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꼴도 보기 싫기도 했고 남편이 제 눈에 보이는 순간 가라앉혔던 화가 다시 오를 것 같아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3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휴대전화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선 의뢰자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남편분은 외도종이 맞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갑자기 늘어난 출장, 야근, 그리고 저를 향하는 지속적인 홀대와 짜증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몹시나 수상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차, 노트북 등을 살펴보았지만 너무나 깨끗하더라고요. 모든 흔적을 지운 듯이요. 그 깨끗함이 더 수상하게 느껴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고 그 결과가 이제야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도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정말 외도라고 하니 참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외도 상대와 시기였습니다. 우선 상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이었어요. 사장 딸은 남편과 같은 직원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겸 일을 배우기 위해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장 딸이란 걸 숨기고 들어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관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집안 차이가 심하니 고민을 하며 남편을 완전하게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도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저와 소개팅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와의 연애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눠서 주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전 연애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남자가 딴 여자랑 연애를 하는 것도 모자라 1년 만에 결혼까지 하니 상간녀가 배가 많이 아팠던 것이었어요. 아쉬웠겠죠. 언제까지나 자기 뒤나 쫓아다닐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하니 말이에요. 때마침 그때 사장딸이라는 게 온 회사에 알려졌고 소문난 김에 낙하산 제대로 뛰어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쉬워진 남편이었고 서로 아쉽다 보니 본격적으로 눈이 맞아 외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지 총 2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모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일주일에 내내 만남을 가지며 저녁마다 셋이서 식사를 하더군요. 비싸고 좋은 곳만 골라다니면서요. 그제야 남편의 갑작스런 진급과 시모 집에 사주었던 값비싼 소파가 이해되었어요. 그 뒤엔 모조리 다 상간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이 있던 그날, 남편은 출장이 아닌 상간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더라고요. 돌아와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시댁에 있는 것이 아닌 상간녀가 혼자 사는 집에서 함께 지내고자 시모를 이용한 것이었고요.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진격의 복수, 그 서막이 열린 것이었죠.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하나 고민하는데 때마침 남편이 주말마다 등산하러 간다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전부이고 게으른 걸로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남편이 등산을 가는 이유는 바로 사장, 그러니까 상간녀의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아빠는 등산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상간녀의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D-Day로 정했고 고대하던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뒷조사로 매주 가는 산을 알아냈고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제가 가니 초입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빠와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와 다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은 물론이고 상간녀의 눈빛까지 싹 무시한 채 그대로 상간녀의 아빠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수많은 증거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사장님께 뭘 드리는 거야? 라고 해준 덕에 상간녀의 아빠인 사장님도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빠는 그저 제가 건넨 사진들과 여러 자료를 받고 마지막 장까지 조용히 다 확인하고 난 후 무서운 얼굴로 상간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기 시작했죠. 눈치가 재빠른 남편은 곧장 상간녀의 아빠에게로 달려와 변명을 하더군요. 사장님,
지금 본 사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부사장님이랑 저 한 팀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였다는 거. 그때 좀 친해져서 지금까지 친분을 쌓아왔던 것뿐입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해외여행을 위해 나란히 출국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다 있는데 참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남편은 이렇듯 발뺌하기에 바빴지만 상간녀는 좀 다르더라고요. 곧장 아빠에게 다가가더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밝히자. 아빠, 나 이 사람 사랑해. 잠깐 스치듯 만난 거 아니고 꽤 오래됐어. 적어도 이 여자보단 더 오래됐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사람 이혼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 상간녀의 발언에 함께 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다 사색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당황스러운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간녀의 아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화를 내기 시작했죠. 결혼? 정신 차려! 그게 이 아빠한테 할 말이야? 일하라고 회사 불러놨더니 뭐 불륜? 네가 제정신이야? 뺨 맞고 저런 소리까지 들었다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할 텐데 상간녀는 남편이 죽고 못 살게 좋은지 겁도 없이 대를 들더군요. 좋은 걸 어떡해!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연애도 하지 않고 차버렸는데 막상 저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가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뭐라고 하든 나 저 사람이랑 살 거야.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산단 말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악을 썼고 상간녀 아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듯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살아야지. 대신 내 집에서 나가. 당연히 회사에서도 나가고. 난 다른 건 몰라도 불륜은 절대 못 두고 본다. 네 엄마 닮아서 그딴 짓이나 하고 다니는 자식은 필요도 없어. 그래요. 상간녀 엄마도 불륜으로 이혼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뒷조사로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는데요. 여러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사장은 혼자 딸을 키웠다. 즉 이혼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카더라 소문으론 이혼할 때 마누라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바람이 났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는 소문과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질릴 대로 질려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며 높은 확률로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외도로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딸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단 더 혹독하게 처벌을 내릴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역시나 상간녀의 아빠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가라는, 즉 연을 끊자고 해버렸고 상간녀는 놀란 눈을 하고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뒤늦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아빠, 그런 게 아니라 난 엄마랑 달라. 나는 내가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봐줘. 나 좀 용서해주고 집에서 내쫓지 마. 아빠 품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도 포기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구나. 더는 기회는 없어. 네가 살고 있는 집도 오늘 중으로 빼. 버텨도 소용없어. 사람 보내서 싹 정리할 거니까. 회사도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고. 제대로 연 끊겠다고 못을 박은 상간녀 아빠는 곧장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자네도 마찬가지네. 내일부터 회사 나올 필요 없어. 부당해고라고 신고해도 되네. 자네 갑자기 진급한 게 수상하긴 했는데 우리 딸 믿고 조사하지 않았는데 조사하면 해고 사유 하나쯤은 나오겠지. 그 자리에서 나란히 두 사람을 잘라준 상간녀의 아빠는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고 나머지 직원들도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 후 울고불고 하던 두 사람은 동시에 저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알아?
이깟 사진 때문에 지금 천류를 끌어냈어. 그게 얼마나 큰 중죄인 줄 몰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알아? 어떻게 여길 찾아와서 이딴 사진을 내밀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상간녀도 상간녀였지만 남편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저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남편의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리곤 두 사람에게 차례로 마지막 발언을 해주었죠. 야, 죄는 내가 아니라 네가 지었지. 네 죄로 네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버린 거고.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지금 탓을 해도 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해야 하니까.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가정 버리고 거기까지 가니까 좋았니?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이게 뭐야 더럽게.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고 각종 소송할 준비도 다 되어 있으니까 각오해.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저는 이혼 서류와 상간녀 소장을 두 사람 얼굴에 던져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증거 확실했고 제가 잘못한 일이 단 하나도 없었기에 모든 소송은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 통쾌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또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야, 이 정신 나간 물거나. 감히 그딴 짓을 해? 이혼을 하려거든 조용히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거기다가 외도 증거를 들이밀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우리 아들 신세 망친 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이보세요, 아줌마. 나야말로 아줌마 아들 때문에 신세 망친 거 안 보이세요? 내 신세 이렇게 망쳐놨으면 상대방 신세도 망쳐놔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했고 전시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몸을 떨더니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 신세가 뭐가 대단하다고. 망할 것도 없는 신세. 그까지 이혼이 뭐가 대수라고. 우리 아들은 너와는 달리 탄탄대로였다고. 이제 그 회사는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젠 그냥 불륜남 이혼남 백수가 되어버렸다고. 세상 만만하게 보는 전시모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어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악소리를 내며 저에게서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했죠. 제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전시모는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전시모를 붙잡고 늘어졌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왔고 전시모를 끌고 가더군요. 합의는 끝까지 해주지 않았고 애가 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했더니 의외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꼿꼿하던 그 무릎을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큰 잘못을 했어. 물론 나도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랑 합의 좀 해주라. 우리 엄마 지금 너무 불안해하셔.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우리가 미운 건 알지만 제발 용서 좀 해줘. 끝까지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결국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고 다신 저와 엮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고 그 후 집안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상간녀는 정말 절연을 당하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길로 전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딸일 때는 공주님 대접하며 은인으로 대했지만 돈가방도 아닌 진가방만 들고 온 상간녀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장 딸이니 일단 받아는 줬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고명딸을 그렇게 내버려 둘 일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상간녀의 아빠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나 아예 번호까지 바꿔버렸고 아예 버림받았다 확신한 전 남편과 전시모는 본격적으로 상간녀를 구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한 것은 장난이었고 상간녀는 숨을 쉬는 것으로도 구박했다고 하더군요. 아이 진짜 숨소리 진짜 거슬리네. 숨 좀 작게 쉴 순 없어? 눈 뜨고 코 고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거슬리게 숨을 쉬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너는 그냥 아예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마.
우리 아들이 쓰는 방 말고 저기 창고방 가서 있다가 우리 밥 먹을 때 되면 나와서 밥만 차리고 들어가. 네 밥은 우리가 다 먹고 남은 걸로 해결하고. 그 구박을 견디고 또 견디던 상간녀는 결국 대성통곡을 하며 전시댁을 나와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상간녀의 아빠가 비로소 딸을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멸하는 짓거리를 했어도 하나뿐인 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어요. 죄송했어요.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과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거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너무 늦긴 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란 걸 느꼈지만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상간녀는 마지막까지 90도로 인사를 하곤 돌아가더군요. 그 후 전남편과 전시모는 상간녀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끈 떨어진 낙하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아직은 끈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쫓아냈다고 합니다. 헛짓거리만 실컷 하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놓치고 인생 제대로 망한 것이었죠. 이러한 모든 소식이 끊긴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 주말엔 아주 열심히 잘 쉬고 있죠. 요즘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맛집 탐방 글을 올리기도 하고 홈 인테리어 관련된 글도 쓰고 있어요.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품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것저것 만들어 방을 꾸미기도 하고 주변에 선물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아주 신나고도 자유롭게 말이에요.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날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만 싶어졌어요. 그럴 때면 부모님 생각을 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 그 먼 곳에서도 피눈물을 흘리실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시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켜 다시 나아갔었는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앞 어딘가에 제가 바라던 밝은 빛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지금은 밝은 빛 아래 행복한 제 모습이 있네요. 이젠 부모님도 안심하실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